경매에서 성공은 이겁니다.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면 끝이에요. 꾸준히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자로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경험을 무조건 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 낙찰을 받는 순간 기분이 어떨까요? 얼떨떨합니다. 모니터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죠. 아, 드디어 받았구나. 도파민이 터지는데 잠깐, 나 이제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배웠는데 뭐 하라고 했더라? 난감하죠.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이때 알게 됩니다. 대출, 명도, 인테리어, 마지막 엑시트까지 이거 나 혼자 잘 할 수 있을까?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해봤습니다. 낙찰 당일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낙찰을 처음 받아본 분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경매 고인물이 된 것처럼 차분하게 해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일단 조용한 데로 가셔서 낙찰 소식을 마음껏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식사부터 하시고 시원한 커피도 한잔 하면 좋겠네요. 이 정도 했으면 조금 전 기쁨과 흥분이 좀 진정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할 일 해야겠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낙찰자이기 때문에 경매 사건의 이해 관계인이 된 거예요. 이해 관계인은 사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법원 경매계로 찾아가면 됩니다. 제가 왜 식사부터 하라고 했냐면요. 개찰이 끝나고 이 사건 기록들이 경매계로 다시 내려오려면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낙찰 영수증 받고 바로 내려간다고 해도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1시쯤 가셔서 이 사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직원분이 경매 사건 서류를 주실 거예요. 이게 엄청 두꺼운데 여기서 뭘 봐야 하냐면요. 이 사건 기록과 매각 물건 명세서에 혹시 다른 점이 없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도를 하려면 이 점유자와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락처가 있어야겠죠.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소유주가 점유하는 물건은 은행 대출 자서 서류를 보면 소유주의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증금의 액수하고 임차인의 연락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건 열람할 때 점유자에 대한 정보, 연락처죠. 연락처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낙찰 당일날 어떤 이유로 내가 사건 열람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지가 지방이라 다음날 다시 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법원 담당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집이 멀어서 내일 다시 오기가 힘드니까 사건 열람을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건 서류 받아서 쭉 보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 임차인이 없다고 해놨는데 사건 기록을 뒤져보니까 임차인이 있네? 뭔가 낙찰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만한 중대한 내용이 있으면 낙찰자는 이를 근거로 낙찰을 취소해달라는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불허가 신청은 낙찰받고 7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입찰 전에 확인을 했어도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 사건 열람에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복사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무지게 챙겼으면 낙찰 당일날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사건 열람까지 하고 법원을 나오면 늦은 한 오후쯤 될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면 될까요? 자, 한 군데만 더 들렸다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경매 물건지로 가는 거예요. 점유자가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오늘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직접 대면할 필요 없어요. 그럼 뭐 하냐? 현관에 내가 낙찰자입니다라는 이 메모지 한 장 붙이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다른 거 말고 우리의
존재. 이 존재만 인지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낙찰 첫날인데 할 일이 좀 많아요. 그쵸? 자,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낙찰 후 7일이 지나면 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7일이 지나면 매각 허가 확정이 됩니다. 이 두 개가 말이 좀 비슷한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자 이 사람한테 정말 팔아도 되나? 이걸 검증하는 단계고, 매각 허가 확정은 이 사람 괜찮아, 팔아도 돼,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예요. 이게 한 2주라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채무자나 낙찰자 또는 채권자도 될 수 있겠네요. 이 이해관계인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매각 허가 확정까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낙찰자로서는 이 2주라는 시간이 좀 긴데,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채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족했던 현장 조사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시세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대출 상담사 분들하고 연락도 취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도에 대한 전략도 세우다 보면 이 2주라는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드디어 매각 허가 확정이 되면 낙찰자는 본격적으로 잔금 납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낙찰받고 법정 나올 때 대출 상담사분들이 주시는 이 명함 잘 챙겨놨죠, 그쵸? 평범한 물건일 때 먼저 상담사 한 5명만 추려서 의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의뢰를 하실 때 내 소득이나 부채, 기본 정보에 나의 목적까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거주라면 금리가 저렴한 게 좋겠고, 단타나 임차를 맞출 거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저렴하면 좋겠죠. 여기에 이 법무비용, 이 정도 물건이면 법무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까지 물어보시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얘기하는 상담사분은 패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상담사분들하고 통화를 해보시면 이분한테 해야겠다 느낌이 오는데 바로 그분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이제 잔금일을 정해야겠죠. 보통 매각 허가 확정일부터 30일 정도가 주어지는데요. 공실이면 빠르게 잔금을 치고 내부 정리하면 되겠지만, 명도해야 될 이 점유자가 있다면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점유자가 있는 물건은 상담사 분께 잔금일 마지막 일주일 전으로 말씀을 드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일주일로 잔금일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이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잡혀가지 않아요. 다음 매각기일 이 3일 전까지만 잔금을 치게 되면 소유권 이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연 12%의 이자를 내야 한다는 페널티가 있다는 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대금 납부 기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낙찰받은 물건에 누군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놓았으면 납부 기한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차순위 매수 신고가 뭐냐면요, 1등인 낙찰자가 경매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포기했을 때 낙찰자의 지위를 이어받게 되는 건데, 이거 1등이 대금 납부 기한 내에 잔금을 치지 못하면 낙찰자의 지위는 이 차순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게 낙찰받았는데 이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대출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명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이 명도라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 물건 입찰하기 전에 뭐 했나요? 점유자가 누구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 히스토리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막 너무 파고들다 보면 내적 친밀감까지 생기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이 점유자는 어때요? 낙찰자인 내 이름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 점유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이고, 낙찰자는 잔금을 치기만 하면 집주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재밌는 건 낙찰받기 전에는 이 명도가 너무 걱정된다 이러다가도 막상 내 돈이 들어가면 어때요? 하루하루 내 주머니에서 대출이자 나가고 있는데 집을 안 비워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제가 첫 물건 명도하러 갔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점유자 나오라고 현관문을 막 두드렸어요. 재밌죠? 그래도 남 너무 마음이 약해서 명도 이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신청만 해놓으면 대한민국 법원이 명도까지 다 해줍니다. 강제집행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겁먹을 필요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강제집행 당하는 것보다 낙찰자에게 이사비 정도 받고 나가는 게 나한테 해피엔딩이라는 거, 이거 이 점유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명도는요,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낙찰자가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점유자를 명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 협상과 법적 절차 두 가지예요. 선택지가 두 개니까 준비도 이 투트랙으로 해야겠죠. 낙찰받고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이미 점유자와 연락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협상 테이블에서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이 점유자의 성향이나 경매에 대한 지식 수준 이 정도를 파악해 놓고 앞으로 취해질 이 법적 조치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명도라는 게 우리에겐 수익을 거두기 위한 가정이지만 누군가에겐 슬픔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룰 정도는 지키면서 나와 협상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잔금 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법무사 분께 인도 명령 신청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는 거예요. 이 인도 명령 신청 이거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점유자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입니다. 아시겠죠? 낙찰자가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 부동산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문이죠. 인도 명령 결정문을 낙찰자와 점유자에게 우편을 보냅니다. 인도 명령 결정문이 송달이 되는 걸 보고 새로운 이 법적 절차가 또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바로 보냅니다. 나와의 협상이 지연될수록 당신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명도비는 줄어들고 오히려 이 법적 절차의 기한이 다가온다는 걸 실시간으로 언급을 해주면 이 점유자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쯤에서 거의 90%가 협상에 응합니다.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면 이 명도 합의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합의서에는 명도비와 이사 날짜 이걸 명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도비는 마지막 이삿짐이 다 빠지고 관리비와 공과금, 도시가스 모든 비용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지급해야 됩니다. 절대 먼저 지급해서는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 경매로 돈을 번다는 건 굉장히 너저분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권리나 채권들 때문에 일반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없었던 부동산을 우리 같은 경매인들이 낙찰받고 명도하고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그 물건들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차익, 그 차익을 우리는 수익으로 취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매로 돈을 버는 건 불로소득이야. 모르는 분들이 볼 땐 하는 거 없이 돈 버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들이는 노력보다 수익이 클 뿐이지 불로소득은 아니라는 점,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빠르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낙찰 당일엔 이 사건 열람을 통해서 점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매각 허가 결정을 기다리면서 물건을 재검토한다. 대출 실행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 확인하고요. 마지막 명도는 법적 절차와 협상, 투트랙으로 진행시키면서 점유자와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방법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초보 입문자를 위한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경매 공부를 시작하면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요.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도 주시고 대화도 나누면서 정보 공유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